네, 안녕하세요. 저는 NC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일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얘기를 할 내용은 이제 포스트 모템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는 위대한 게임 개발팀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지금 여기에서 게임 개발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손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게임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다. 지금 제가 옷을 보고 좀 느꼈는데요. 게임 개발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 보이세요. 이제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좀 있어요. 약간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안 그래 보이십니다. 그래 좀 게임 좀 관심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게임 개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소개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이제 어, 뭐 보안이라든지 뭐 웹 쪽 여러 가지 좀 개발을 하다가 이제 NC소프트 들어와서는 얼트라이프랑 리니지 2를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리니지 이터널이라고 작년에 지스타 때 발표됐던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스크럼이랑 엑스유닛 테스트 패턴, 실용주의 디버깅을 번역을 했고요. 이제 위대한 게임의 탄생 1권을 이제 번역이랑 약간 엮었는데요. 여기는 외국 게임 10개랑 한국 게임 6개에 대한 포스트 모템이 실려 있고요. 참고로 예스24 컴퓨터와 인터넷 부문 베스트셀러를 3주간 1위를 이 책에 했습니다. 박수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2권이 나왔어요. 2권이 나왔는데 책팔로 나온 것 같지만 아주 아닌 건 아니고요. 그 2권에는 한국 게임 18개, 소프트웨어 6개, 그리고 인터뷰 8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발자라기보다는 이제 이 포스트 모템을 엮으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포스트 모템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부검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체를 해부를 해서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를 검사를 하는 것을 부검이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모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끝났을 적에 이 프로젝트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적에 이런 점은 다시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자. 그리고 이런 점이 우리가 좋았으니까 이런 부분은 기록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우리도 또 그거를 더 좋게 만들자는 의미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이 게임 디벨로퍼 매거진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매달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형식이 굉장히 고정되어 있어요. 게임 이름이랑 작성자 소개, 데이터 포인트, 그다음에 잘된 점 5개, 아쉬웠던 점 5개, 그리고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위대한 게임의 탄생 2탄에 수록된 폴하고 매니저라는 게임을 보면은 저런 5가지를 잘된 점으로 얘기를 하고요. 저런 5가지를 아쉬웠던 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인터뷰를 보거나 책을 봤을 적에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점이 좋았다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는 자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포스트 모템은 좋았던 점과 거의 같은 분량으로 아쉬웠던 점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삽질을 했고 이런 점을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굉장히 찾기 어려운 그런 소중한 어떤 교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게임 개발팀이라는 이제 책 제목이 위대한 게임의 탄생이라고 나왔으니까요. 제가 이제 포스트 모템을 제 주변의 개발자분들한테 써보시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게임이 뭐 나는 좋아하지만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한 게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단은 제가 소프트웨어를 게임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도 개발해봤지만 소프트웨어로 해서 뭐 SI가 아닌 상태에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저는 거의 드물다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건 이제 2011년 문화 콘텐츠 수출액의 53%가 게임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요즘 한류라고 K-팝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지만 K-팝 같은 경우는 4.3%밖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게임이 문화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천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점도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저희 사장님이 제가 사장님 딸랑이라고 해서 사장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게임은 인류에 내주는 선물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오락실을 다니면서 이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결국에 이제 게임을 개발하면서 이제 밥을 먹고 사는 게임 개발자가 됐는데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 미디어라든지 문화 매체 중에서 가장 간접 체험을 극대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어떤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현실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보람 있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뭐 성공을 하든 어떻게 실패를 하든지 간에 게임을 개발하는 모든 개발팀들은 다 저는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에 위대한 게임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이제 원고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1권도 원고를 가지고 있고 2권도 원고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어별로 다 뜯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이제 엑셀로 이제 소팅을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뭐 게임은 600번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키워드인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위대한 게임의 어떤 자주 나오는 얘기 특징들이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비전은 48번 나왔다, 뭐 디렉터는 105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거고요. 일단 그 전에 이 중에서 게임 개발에 주로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비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비전은 이제 48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냥 퀴즈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게임 개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좀 못 맞추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여튼 맞추시면 제가 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알겠다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한국 게임인데요. 한국 게임 중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만든 게임이 있어요. 홍콩 액션 루아르 같은 영화 같은 느낌으로 코트 자에 휘날리면서 총알을 피하고 벽을 딛고 점프하는 게임. 자, 난 이 게임이 뭔지 알겠다. 손, 예, 거기. 예, 좋습니다. 예, 오십시오. 예. 자, 퀴즈 몇 개 더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손 빨리 드시면은. 예. 자, 1권보다 150페이지가 늘어났는데 책값은 3,000원만 늘어난 2권 자 증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네요. 딱 바로 맞추시니까. 자, 건즈라는 게임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 비전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예를 들면 뭐 바람이 나라니 리니지 1부터 시작하면은 거의 15년, 20년 전부터 계속 게임이 만들어져 왔는데 방금 이 문장 하나를 딱 듣고 어떤 게임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이 게임이 굉장히 어떤 비전이 명확하게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이라는 게 개발팀에서 계속 공유가 되어 왔기 때문에 게임의 특징도 정확하게 살릴 수 있었고 특징 있는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중남미 쪽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게임이 이런 비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트 스튜디오의 조종필 대표가 코트랑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담배 애호가여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거는 루킹 글래스 스튜디오에서 만든 더 다크 프로젝트라는 좀 옛날 게임인데요. 이 제목만 봐서는 이게 어떤 게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스튜디오에서는 이 게임 제목을 원래 더 다크 프로젝트는 부제로 놔두고 시프 그러니까 도둑 대도라는 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게임은 잠입을 해서 몰래 들어가서 뭔가 도둑질을 하는 그런 게임이다라는 걸 유저들에게도 알리지만 일단 개발자들에게 분명하게 우린 어떤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비슷한 게 던전 앤 파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게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던전에서 싸운다. 던전 앤 파이터.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잘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계촌 온라인이라고 해서 지금 그 시드9에서 만들고 있는 게임인데 이건 이제 원래 오락실에 있던 캡콤에서 만들고 있는 마계촌을 IP로 가져와서 만들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온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픽적인 이 컨셉은 기존에 있던 마계촌의 컨셉이 워낙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이 계속 바뀌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아트 리소스는 다시 만들 필요 없이 거의 같은 걸 계속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작 게임이 있는 게임은 원작이 비전 역할을 해줘서 작업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이거는 갓 오브 워 3라는 게임인데요. 갓 오브 워에는 이제 크레이토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크레이토스 규칙이라는 게 애니메이터들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크레이토스는 절대로 웃지 않는다. 그리고 크레이토스는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크레이토스는 등에 땅을 붙이는 경우 죽었을 때뿐이다. 크레이토스는 항상 앞으로 움직이고 도망치는 움직임은 없다.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들이 그 게임을 개발해 보면 뭐 10명, 20명 이상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항상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크레이토스의 인격이랄까 어떤 비전을 정확하게 정했기 때문에 일관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마비노기 영웅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비노기 영웅전 같은 경우 이제 비전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게임이 만들어지다가 매스 프로덕션 단계가 되면 핸드북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게임이 나온 것처럼 매뉴얼 책을 만든 다음에 한 1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팀원들이 다 같이 워크숍 가서 정독을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도 읽어주면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만들 게임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만들고 있다에 대해서 정확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갈고리로 잡아당기는 이제 기획을 나왔을 적에 PD가 일본에서 피규어를 구해서 가장 자기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비슷한 피규어를 프로그래머한테 놔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원하는 느낌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전은 어떻게든지 계속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책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인터넷 로그인 화면에다가 우리 게임은 뭐뭐를 하는 게임이다라고 써줬는데 이거를 계속 로그인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제 우리 MMO 같은 거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액션 게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뭘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비전이 계속 공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 게임들이 프로토타이핑을 게임 요소를 검증하는 도구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이제 마비 영웅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획서가 나왔을 적에 하프라이프 2의 모드를 이용해서 간단한 리소스를 붙인 다음에 전투를 하고 이거를 물리로 했을 때 재미있다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은 타워 오브 구라는 게임인데 원래 이제 익스페리멘탈 게임 플레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혼자 4일 동안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개발자가 나와서 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두 명이서 2년간 만든 게임이 월드 오브 구라는 게임인데 이게 지금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많은 판매가 되면서 이제 인디 쪽에서는 나름 신화적인 어떤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간단한 게임이 프로토타이핑 역할이 돼서 사람들이 뭘 재밌어하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군주 배틀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건 이제 그 엔드워즈에서 원래 군주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군주 온라인이라는 이제 게임인데 여기에서 이제 전투 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원래 군주 배틀이라고 해서 알파 테스트까지 진행한 게임인데 막상 만들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아예 게임을 새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아틀란티카라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엔드워즈의 큰 이제 보물이 된 그런 게임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타이핑 할 때는 이전에 자기들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소스라든지 코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빠르게 재미 요소를 검증한 다음에 그게 재미있다고 판단됐을 적에 제대로 게임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기어즈 오브 2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마운트라고 해서 어떤 몬스터가 다른 몬스터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몬스터인데, 이 경우에는 에픽 쪽에서 실제 프로그래머한테 뭘 부탁을 하지 않고 언리얼 에디터에서 두 몬스터 액터를 붙여가지고 움직이면서 쏘는 거를 언리얼 에디터에서 확인해 본 다음에 이거 재밌을 것 같다라고 확인이 돼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게임에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타이핑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 프로타이핑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언차티드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챕터 15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샴발라라는 산에서 포탄을 맞아서 이제 다리가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걸 프로타이핑으로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만들어 보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서 게임에 넣어보자라고 했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예상 개발 기간보다 10배가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그 프로타이핑은 뭐 메시, 그러니까 모델도 하나도 없이 그냥 사각형 박스가 움직이면서 간단하게 만들면 되지만, 실제로 게임에 나올 수 있는 퀄리티로 만들려면 엄청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프로타이핑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막상 프로타이핑에 봤을 때 멋있었으니까 그거를 버리기 싫어서 내가 밤샘을 해서라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개발자들이 굉장히 지쳐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차티드 2 개발사인 너티독에서는 프로타이핑을 사이렌의 유혹이라고 부르면서 프로타이핑이 괜찮았으니까 갑시다라고 할 적에 이거 좀 조심하자, 이거 왠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러면서 좀 자제를 시키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획자들이 프로타이핑이 재미가 없을 때 보통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트가 좀 구려서 그렇지 아트를 제대로 붙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 혹은 우리는 MMO니까 여러 명이 같이 유저들이 붙어서 하면은 창발적인 재미가 나올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똥은 아무리 금칠해도 똥이다라는 거죠.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은 아까 얘기 나왔던 월드 오브 9 개발자인데요. 자기가 이제 GDC라고 해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어떤 게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좀 재미없을 것 같다더래요. 근데 이거 좀 더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6개월 동안을 더 개발해봤는데 결국 버리면서 처음에 재미없다 싶으면 그냥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타이핑을 할 적에 이제 프로그래머나 기획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드 코딩을 하고, 아니면 아예 코드를 고치지 않고 스크립트만으로 한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은 최대한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프로타이핑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디렉터랑 프로듀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게임 산업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보니 사실 이제 경험이 많고 특히 성공의 경험이 있는 PD랑 PM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이 처음 시작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핵심 개발자가 PD랑 PM을 겸직하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면, 이건 이제 투혼이라고 해서 오픈 베타까지 하고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인데, 이 개발자 한 분이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인데, 하루는 이제 PD 입장에서 우리 게임이 좋게 만들려면은 이러이러한 기능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정을 늘려서라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음 날에 PM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게임 이번 달 안에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없애야겠다, 이러면서 역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도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 정도로 이제 좀 약간 멘붕의 상태가 왔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플레이 가능한 상태에서 퍼블리셔를 만나서 사업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발팀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적에 PD가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개발팀은 결정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개발이 미뤄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디렉터가 좀 힘들더라도 그 겸직을 하지 않고 따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다음 카페 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사람 수가 적었기 때문에 4명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서버 개발자가 PD를 겸임하게 됐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서버 개발자가 저도 이제 리니지 2에서 서버를 개발했었는데요. 서버를 보통 개발하게 되면 좀 복잡하고 시스템적으로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새로운 기획이 오면 일단은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PD였다면 재밌는 기획이 오면 이거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거 되게 고연하게 복잡하고 기존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획을 많이 쳐내는 일이 많아져서 그게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터는 가능하면 겸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이 딱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피드백이랑 포커스 그룹 테스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번에 히어로즈 인 더 스카이라는 이제 비행 슈팅 게임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 비행 슈팅 게임이 다른 것들이 좀 잘 안 됐던 이유가 아무래도 공중에서 움직이는 게임이다 보니까 공간감 같은 것도 알기 어렵고 좀 어려워요. 이제 움직임 같은 게. 그래서 이 히어로즈 인 더 스카이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일주일간 일단 플레이를 시킵니다. 다른 거 안 시키고 플레이 시킨 다음에 발표를 해서 어떤 게 불편했는지를 얘기를 하게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신입사원 때 생각이 나시겠지만 신입사원 때는 뭔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내가 이제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난 열정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을 많이 했던 사람은 좀 약간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몰랐던 거를 신입사원들은 이거 불편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편한 걸 많이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테일즈 런너라든가 사이퍼즈 같은 경우도 게임을 개발하면서 개발자들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게임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이벤트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개발자가 유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제 디너대시라고 이건 예전에 나온 캐주얼 게임인데 이 게임의 사실 대상 유저는 40대 여성이었는데 개발팀에 40대가 일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난이도가 너무 빨리 오르는 거예요. 30대 입장에서 좀 더 어렵게 해야 도전 정신이 생기지 이러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막상 40대 분들은 이제 손도 느리고 눈도 좀 침침하고 하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40대 입장에서 만들었더라면 좀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아쉬워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포커스 그룹 테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유저예요. 유저고 여기 있는 사람 이제 개발자들인데 이제 유저 아직 오픈하지 않는 게임을 유저를 이제 초청을 해서 플레이를 하게 하고 뒤에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유저가 하는 화면을 이걸로 봅니다. 보면은 뭐 중간에 어디서 자주 죽는지 어디서 헤매는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걸 다 고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언차티드 2 같은 경우에는 15번의 플레이 테스트를 하고 하프라이프 2는 마지막 2년을 계속 외부 플레이 테스트를 했고요. 문명이라든지 보더랜드 같은 게임도 외부에 이제 NDA를 맺고 개발 중인 게임을 계속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슈거 큐브도 피그민이라는 에이전시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마계촌 온라인도 3번의 FGT를 받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점이 좋냐면 이건 이제 히어로 시티라고 해서 페이스북에서 돌아가는 소셜 게임인데요. 이건 원래부터 타겟 유저가 해외 유저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개발하면 아무래도 해외 유저의 느낌을 못 살리니까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들을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회사로 초빙해서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수행을 했고 덕분에 150만 이상의 월 이용자를 게임에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범핑 베어라고 해서 아이폰용 약간 다마고치 같은 그런 게임인데 아이폰에 자기가 곰을 기르다가 나중에 크면은 친구의 곰과 이렇게 범프를 딱 하면은 교배를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뭐 그런 류의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교배라는 건 좀 이상하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유저들로부터 받은 이제 피드백 종입니다. 이게 이 게임 이런 게 어땠다 저런 게 받은 건데 이거를 이제 보니까 어떠냐면 원래 이 범핑 베어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곰을 키우다가 범프를 했을 때 이 두 곰의 유전자로 해서 둘을 닮은 곰이 나온다가 핵심 컨텐츠였는데 막상 유저는 범프를 했더니 내가 키우던 곰은 사라지고 보도 못한 아기 곰만 있다. 굉장히 이게 뭐냐 이렇게 막 화를 낸 거죠. 그래서 개발팀이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전향적으로 알았어. 곰이 태어나도 부모곰 남아있게 해줄게. 그리고 자, 곰이 잠잘 때 천막 안으로 들어가겠는데 나는 이제 항상 보고 싶을 때 아이폰을 딱 꺼내서 내 귀여운 곰을 보고 싶은데 볼 때마다 천막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그래 좋아 구름 일부를 덮고 자게 해줄게 이렇게 바꾸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뭘 줘야 되는데 표가 안 나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에너지가 다르면 곰 상태를 변화시켜주고 UI 창에 곰이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해서 기존엔 이렇게 썸네일로 보이던 곰을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게 하고 상태를 더 잘 보이게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게임이 훨씬 좀 재밌어지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FGT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FGT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카와사키 이야기라고 이제 에자일 이야기라는 블로그에서 나와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인데 카와사키가 원래 제트스키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카와사키에서 제트스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라고 유저들에게 이제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랬더니 유저들이 여기 서서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여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패딩을 추가를 하고 되게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다른 회사에서는 아예 앉아서 타는 제트스키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기로 주도권이 확 넘어가게 되는데 약간 아이러니한 거는 가와사키가 원래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유저들이 원하는 거를 굳이 그대로 해줬기 때문에 유저들이 다리가 불편하다는 거는 여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불편하다에 대해서 해결책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제시를 해야 되는데 유저들의 해결책을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타이핑을 하더라도 혹은 이제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하더라도 유저들의 의견만 받는 거지 유저들의 해결책을 그대로 쓰면은 곤란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 의사소통, 뭐 일정과 크런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많은 포스트 모템, 이제 책을 나중에 사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개발자가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업무가 빡빡하죠. 사람이 적은데 할 일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이 생기면 툴을 만든다든지 자동화하지 않고 일단은 코딩으로 막 적당히 만들어 놓으면 막 계속 밤새고 하니까 건강이 나빠지고 난 다른 거 할래요 이러고 이직을 해서 퇴사를 하고 퇴사를 하니까 사람이 부족해져서 업무가 빡빡해지고 그래서 이제 할 일은 많아져서 정신 없어지니까 또 사람이 이직을 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보다 조금 더 뽑아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여러 개발팀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를 괜찮은 사람을 사실 찾으려고 하면은 막상 찾을 땐 또 잘 안 나와요. 이게 그 이직이라든지 저도 이제 요즘 면접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직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개발팀이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는 좀 스펙이 낮아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사람 한 명 필요할 때 스펙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들어오면 너무 아까워요. 저 사람 다 뽑고 싶은데 어떨 때는 한 명밖에 못 뽑고 그럼 물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참 운이 좋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여유 있을 적에 좀 뽑아두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좀 특징이 관리자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 주인 그렇거든요. 근데 게임 개발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예를 들면 MMO다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 100명 이상 개발자들이 보통 들어가요. 물론 아트, 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있지만 웬만한 대규모는 그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그 게임 하나에만 2,000명인가 4,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GM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데 중간 관리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나왔던 프로야구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일본에 있던 게임이었어요. 일본의 게임
나도 야구 감독이 되자 뭐 이런 게임이었는데 원래는 로컬라이제이션만 하려고 했어요. 한국어로만 바꾸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거 완전 재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로 돌리고 나니까 개발팀이 죽어나는 거죠. 뭐 6개월 안에 만들어야 된다고 해놓고 다 재개발해 이러니까. 그래서 사업팀이랑 개발팀이 처음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할 때도 이메일로만 하고 막 서로 뭐 틈 안 보이려고 했는데 자리를 이렇게 둘이 딱 붙인 거예요. 붙이고 나서 보니까 이제 회의를 할 때도 옆자리에 있으니까 바로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귀로도 들리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일을 자꾸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게임을 발전시키고 성공시키려고 이런 걸 하는구나 서로 이해하게 되면서 회의도 점점 간단해지고 이제 서로 신뢰가 생겨서 의사소통이 훨씬 간편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앉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이제 스페셜 포스나 여러 다른 게임 팀들이 이제 스크럼에 나오는 데일리 미팅이나 이제 정보 박렬판이라든지 뭐 스프린트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게 만들어졌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를 공유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템에 나온 여러 가지 툴들 중에서 특히 이제 레드마인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레드마인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위키, 트렐로, 야머 이제 별도로 업무용 그룹웨어를 만든 회사도 있었는데 이제 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툴이 가장 좋다가 아니라 우리 개발팀은 해보니까 성향이 뭐 위키는 좀 쓰기 힘들어하고 뭐 레드마인을 좋아한다 혹은 뭐 그런 식으로 각자 성향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팀에 맞는 어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자, 일정이랑 크런치는 아까 나왔던 사람 얘기랑 좀 비슷한데요. 일정은 보통 이제 땡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항상 밀리죠. 이제 개발자는 갈수록 나이를 먹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제가 NC 들어갔을 때 20대였고 제 주변에 30대를 보기 굉장히 힘든 이제 저도 이제 예를 들면 2000년도부터 개발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30대 넘은 사람도 보기 힘들었어요. 이제 다 젊은 사람들이 콜라 마시고 밤새고 락 음악 들으면서 개발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탈모 걱정하고 홍삼 콜라겐 홍삼 먹고 이제 학부모가 돼서 아이들 이제 소풍 따라가고 저도 이제 염색하는 거 좋아했었는데 요새 탈모가 있을까봐 염색도 못 하고 집에 가면 항상 린스하고 그러거든요. 제 주변에 40살 넘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상태에서 뭐 옛날 개발자들은 열정이 있었는데 요즘 개발자들은 뭐 열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어 짜는 식으로 하면 이제 개발자가 불행해지고 불행한 개발자한테선 즐거운 게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개발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게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즐겁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면 개발자들이 먼저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인 거 아시죠? 메탈리카 메인 보컬.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게임을 개발했을 때 이 게임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들인데요. 먼저 사업가 퍼블리셔에 대한 얘기입니다. 퀴즈 나왔네요. 퀴즈. 자, 또 책이 걸려 있는 퀴즈입니다. 12년간 퍼블리싱 계약을 맺어 한국 게임 퍼블리싱의 기록을 세운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는 자, 하나라도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보십시오.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테일즈 러너라고 이제 라운 엔터테인먼트 대구에 있는 회사일 거예요. 라운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테일즈 러너고 퍼블리셔는 나우컴인데 이제 퍼블리셔 혹시 모르시면은 영화에서 배급사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작사가 있고 배급사가 있고 이제 수익이 나오면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이제 퍼블리셔 배급사가 서버 운영을 하고 뭐 광고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식인데요. 이 게임이 처음 만들어졌을 적에 클로즈 베타 때는 동접이 100명, 오픈 베타 때는 1000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거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우컴에서 계속 가보자라고 끝까지 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동접이 5만 명이 되고
이제 올해 초에는 동접이 15만 명까지 오르는 이제 원래 보통 게임을 하면 서서히 동접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동접이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퀴즈인데요. 제가 원래 두 권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지앤선 이사님을 한테 책을 더 뜯어왔어요. 그래서 책이 더 있으니까 퀴즈를 맞춰봅시다. 동인 게임인데 1만 장 이상을 판매하고 일러스터집, 팬시 게임, 드라마 CD까지 제작한 게임 이름과 개발팀은 아시는 분?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문제는 항상 여성분이 맞추시더라고요. 자, 150페이지 늘어났고 3,000원 밖에 추가 안 된 2권을 받으셨습니다. 예. 자, 이게 데인베들이라는 게임팀에서 만든 이제 어이쿠 왕자님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소년을 키우는 게임이에요. 소년을 키우는 게임이고 이게 한국 게임 무슨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동인 뭐라 그러지 선후배들이 만든 게임인데 17명이 전부 다 여자일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만 이제 남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BL 요소가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소프트한 걸 가져온 거예요. 엄청난 BL이고 이 개발자들이 대부분 다 여자인데 저희 팀에도 한 분 이제 어이쿠 왕자님 출신 기획자가 계시고 리니지 2에도 이제 어이쿠 왕자님 출신 프로그래머 여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고 덕분에 포스트 모템을 받았는데 이 게임이 이제 동인 게임으로서는 이제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번 거예요. 1만 장이면 이게 2만 원인가 뭐 하여튼 되게 계산만 해도 예를 들면 한 2억 판 거 아니에요. 2억에 만 원에 팔았어도 1억이에요. 꽤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많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거 포팅해 보자. 아니면 일본에 내보자. 여러 가지 해보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막상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프린세스 메이커 클론이에요. 프린세스 메이커를 거의 그대로 했고 거기서 이제 자기 취향대로 남자애를 키우는 식으로 바꾸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들 때는 자기 선후배끼리 우리 재밌으니까 우리 넣고 싶은 거 다 넣자라고 넣었는데 막상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거를 상업화를 하려면 걸릴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못 넣게 됐는데 조금만 더 처음 만들 때부터 혹시 성공을 할 때 문제 될 만한 걸 좀 더 생각해서 만들었더라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임이 물론 이제 우리는 훌륭한 게임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영화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 감독이 난 진짜 예술 영화를 만들겠어라고 하면은 이 투자자들 다 죽는 거거든요. 게임도 잘 만들어야 같이 개발하던 사람들이 인센티브도 벌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건데 너무 상업적인 성공을 생각을 안 하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해외 진출 얘기인데요.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원래 헤드샷 온라인이라고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잘 안 돼서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 동접이 270만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270만 명. 중국에서만. 그래서 1년 글로벌 매출이 1조 원이 나오고 있는 게임이고요. 근데 이제 그 크로스파이어 이제 CEO가 인터뷰하는 걸 보면 한국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로컬라이제이션에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총 같은 것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간색, 노란색 총을 막 넣고 중국 맵도 넣고 전 직원의 절반을 중국에 파견해서 거기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을 거의 제패할 정도로 게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게임을 개발하면서 한국에서 잘 만들어서 성공한 다음에 언어만 바꿔서 나간다 이런 식이었다면 요즘은 한국은 한국대로 만들고 외국은 거기에 맞춰서 아예 그 취향대로 더 만들어준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냥 언어만 바꾸게 해서 안일하게 나가서는 게임을 성공하기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히어로즈 인 더 스카이라는 게임도 일본에서 훨씬 성공한 게임인데요. 가차라든지 프리미엄 기체 개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본 퍼블리셔가 이런 거 넣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게임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 가차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가차 폰타라고도 하는데 이런 어떤 뽑기를 이제 봉다리를 사면은 그 봉다리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그 일본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도 연말에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10,000엔짜리 봉다리가 있는데 이 안에 20,000엔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한 8,500엔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재수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딱 뽑았을 적에 한정 아이템이 특정 확률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갔으면 사행성이라고 문제가 됐을 텐데 이제 나라마다 또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팡야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각 나라별로 그 특성에 맞게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실크로드 온라인이란 좀 옛날 게임인데요. 이 게임도 이제 한국보다 이제 글로벌에서 훨씬 성공하게 됐던 이유로 뽑는 게 게임의 어떤 레벨이라고 하죠. 게임의 어떤 그 지역을 그 나라의 주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면 뭐 돈황을 만들고 뭐 유럽이면 또 그 나라의 유명한 성 안에서 뭐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라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갔을 적에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퀘스트가 굉장히 단순한데 뭐 늑대를 40마리 잡아와라 뭐 수기를 50마리 잡아와라 라고 하면 지금 기준에서는 좀 약간 너무 단순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크로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키라든지 이제 다른 제3국가라는 용어가 좀 그렇지만 비영어권 국가들도 많이 하는 게임이었는데 그분들은 보통 영어 클라이언트로 게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퀘스트가 너무 복잡하면 퀘스트를 못 해요. 근데 이 게임은 대부분 다 뭐를 잡아라만 읽으면 되니까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지 못한 데서 좀 먹히는 게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툴인데요. 아까 이제 슈가 큐브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인디에서 만든 게임인데 약간 플랫포머 게임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슈퍼 마리오 같은 그런 게임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맵 툴에서 이렇게 타일을 막 찍어서 한 상태에서 바로 플레이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인디 게임에도 불구하고 툴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게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드래곤 네스트라고 드래곤 네스트 같은 경우에도 툴을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컷신이라든지 맵 같은 거를 개발할 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해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AOS 게임도 프로그래머 도움 하나도 없이 기획자들이 맵 툴의 세팅만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툴이 잘 돼 있어서 개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경험과 욕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카발 온라인이라는 게임인데 이제 올해 안에 아마 카발 온라인 2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RC, RG입을 만든 이스트 소프트에서 만든 첫 번째 온라인 게임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경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포스트 모템은 오히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획자가 이런 기획을 만들어 와요. 물이 가운데 있고 삥 둘러가면 보스가 있다. 뭐 이렇게만 기획서를 썼는데도 이런 월드를 만들어서 이런 식의 월드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계속 개발하는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기획서를 가져오면 기획자가 다시 그려주세요라고 보내거든요. 이거 뭐냐고 막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거를 딱 만들어서 잘 모르니까 다들 잘 모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딱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막 창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몇 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펜티엄 3에서 돌리는 걸 목표로 만들었는데 이 목표 때문에 실제로 펜티엄 3에서 개발을 가끔씩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적에 저런 식으로 개발하면 개발 안 될 텐데라고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되게 잘 만든 거죠. 되게 잘 만들고 이렇게 초저사양에서 돌아가게 만들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다른 뭐 인도네시아든지 외국 나왔을 적에 큰 메리트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이라는 게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롤링콩즈라는 게임인데요. 이건 이제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퍼즐 게임이에요. 원래 클리커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IQ 퍼즐이라는 게임 모드만 가져와서 거의 집중적으로 만들었는데 퍼즐을 800여 개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 거의 반을 다 버리고 456개만 출연해서 이제 폴리싱이라고 하죠. 계속 다듬고 더 좋게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잘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만들려는 욕심을 이겨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질을 위해서 양을 버린 그런 케이스고요. 장룡모는 이제 NC소프트에서 개발을 하는 마작 게임인데요. 일본 마작에서 항상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마작하면 대표적인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고스톱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클릭을 하면은 패가 바로 딱까지 손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손을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거를 해서 이렇게 손을 실제로 들어가게 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프로 마작사 2명을 한국에 데려와서 손에 감지 센서를 16개 정도씩 붙여놓고 실제로 프로 마작사들이 마작패를 움직이는 거를 다 찍어서 그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신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여러 가지 유료화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양이 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고양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손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마작을 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장영문 팀이 실제로 일본에서 공수해온 마작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마작하는 느낌 나는지를 실제 마작하면서 느낌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제 다 왔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딱 공통점을 모아봤을 적에 대강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왔어요. 단어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보실 거잖아요. 이제 사서 읽어보실 건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제 무의식에 박혀서 사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책 사실 거잖아요. 책 사서 보시면 프로젝트별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되게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느 프로젝트에는 우리는 사람이 적어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빠르고 긴밀하게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어느 프로젝트는 우리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힘들어 죽을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공통점을 얘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각 프로젝트별로 다 상황이 다르니까 저기는 저기고 우린 우리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라는 게 우리는 저 사람들이랑 다를 거니까 뭐 다를 거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거죠. 옆에서 실수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 저 사람들이 못나서 실수를 하는 거고 우리는 아마 실수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런 오만함이 역사를 반복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수하는 경험을 공유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소중한 자료가 있는데 이걸 읽어서 이제 어쩌면 되게 싸게 싸다는 건 이제 책값이 싸다는 게 아니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읽어보시고 하시면은 소프트웨어든 게임을 개발하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1권, 2권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1권을 아마 작년 6월인가부터 시작을 하고 2권을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에도 보면 되게 옛날에 초기 게임들 있어요. 뭐 퀴즈라든지 뭐 B&B, 뭐 바람의 나라, 리니지 1은 다행히도 책에 수록이 됐지만 뭐 그런 것들을 포스트 모템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분들 통해서 수소문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핵심 개발자들이 이미 다 회사를 나가서 그런 얘기 써주실 분이 없다. 혹은 서비스가 이미 종료된 게임이라 자료가 남아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작업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사료를 모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경험이 저도 이제 게임을 계속 개발하고 또 딴 팀을 가면 이게 암묵지로
전달이 되겠죠. 아, 해보니까 이렇더라. 뭐 아니면 코드를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게 전달이 되겠지만 이렇게 형식지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이제 일본이랑 미국 쪽도 오히려 이제 영어라든지 1어로 번역을 해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홍보 입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 스포츠라든지 미투데이라든지 다음 검색이라든지 게임이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제 위대한 소프트웨어 탄생이라는 걸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포스트 모템을 계속 남겨서 책으로 남기는 게 진행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권, 4권 계속 시리즈물로 개발이 아니고 책을 정리를 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3권은 올해 말부터 진행을 할 생각인데요. 이제 게임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우린 이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고 이거를 남기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진행할지 얘기를 하고 좋은 방법으로 책으로 남기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